비는 낮은 구름에 배를 긁으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떨어졌다. 방울마다 날을 세운 유리 조각처럼 차단기 위를 톡톡 두드리고 철제 기둥은 제 몸을 한치 줄이지 못한 채 떨림을 견뎠다. 주차 부스의 형광등은 비에 젖은 불빛을 쪼개며 어딘가에서 끊어진 심장을 붙들듯 깜박거렸다. 바닥의 노란 차선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물고기처럼 빛을 갈지자로 흘려보냈다. 경비복 상의에 스며든 습기 냄새와 라면, 스프에 남은 짠내가 부스 안공기를 반쯤 채우고 벽식의 초침은 짤칵짤칵 오늘도 자기 몫의 시간을 밀어냈다. 그때 은색의 낡은 세단 한 대가 비 안쪽에서 천천히 밀려왔다. 와이퍼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듯 유리를 쓸고 기름기 잃은 차체는 오래된 은 접시처럼 군데군데 긁힌 상처를 드러냈다. 왼쪽 헤드라이트는 불안한 숨을 쉬듯 한 번씩 흔들리는 빛을 토했다. 머플러에서는 새벽 내내 참아온 듯한 쇳물 냄새가 비와 섞여 퍼졌다. 차단기는 잠든 창백한 팔처럼 길게 뻗어 그 차량의 코앞에서 멈췄다. 최 씨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우산을 탁 빼들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손잡이를 쓰다듬는 순간 플라스틱이 낮게 울었다. 우산살이 뒤집히지 않도록 각도를 잡아 내리치듯 펴고 발뒤꿈치로 고무 발판을 밀어 부스 문을 연다. 문틀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삐걱 소리를 길게 느려보냈다. 바람이 들어오자 바닥에 전단지 한 장이 꿈쩍하며 문 쪽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주민 설명회. 검은 활자가 젖어 윤이 났다. 엔진 소리는 목이 쉰 개기름처럼 낮고 지친 울림을 낳았다. 차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조심스레 자신의 몸을 고정했다. 빗방울이 본인 위로 모였다가 흘러내려 마치 어디론가 서둘러 가야 할 사연을 품은 듯 배수구 쪽으로 숨가쁘게 달렸다. 최 씨는 차창 높이에 맞춰 몸을 기울였다. 비닐 우산 천이 강풍에 휩쓸려 귀를 때리고 우산살 끝이 차문을 콕 찍었다. 차 안의 그림자가 빈틈을 내주지 않고 앉아 있었다. 여긴 입주민 전용 구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적 가까이에서 바로 떨어지는 듯 짧았다. 비소리 사이를 통과한 음절들이 금속 성분을 조금 머금고 나왔다. 운전석 창문이 느리게 아주 조금 내려갔다. 차 안의 공기가 외기와 만나며 김이 거치자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어깨선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코트 깃에는 물방울이 반짝였고 손등 위 핏줄은 오래된 강줄기처럼 휘어졌다. 그 손이 스위치를 더 눌러 창문이 한 뼘 정도 내려갔다. 와이퍼가 한 번 더 유리를 후었다. 김서진 씨 댁에 왔소. 짧은 바람에 눈썹이 찢기듯 흔들렸다. 말 끝에는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섞인 약간의 쉰 숨이 실렸다. 부스 안 전화기가 타이밍을 알기라도 한 듯 덜컥 초조하게 흔들렸다. 전선이 비를 맞은 고드름처럼 빳빳해졌다가 처졌다. 최 씨는 무심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이어지는 무음. 다시 내려놓는 순간 종이컵에 든 미지근한 보리차가 탁자 위에서 공명했다. 그는 눈길을 창으로 돌렸다. 운전자의 시선은 정면 어둠을 더 멀리 통과해 가는 듯 초소의 형광등마저 뒤편으로 밀어냈다. 차 안의 공기는 자기만의 날씨를 품은 듯 안쪽으로 천천히 김을 그렸고 그 곡선이 운전자의 볼을 스치듯 지나갔다. 방문증 필요합니다. 확인 전화 드려야 해요. 최 씨는 문장의 가시를 껍질째 내보내지 않으려는 듯 끝부분을 낮췄다. 플라스틱 카드 꽂이 속 빈 방문증 홀더가 서로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운전자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렸다. 낡은 가죽 밴드의 시계가 비빛을 받아 불투명한 별처럼 반짝였다. 뒷커버 가장자리에 흐릿한 영문자가 스치듯 보였다. S. 김. 새김은 오래되어도 또렷했다. 그는 탁 박힌 초침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는 더 굵어졌다. 차체를 때리는 규칙이 불규칙으로 변하자 차 표면의 물결 무늬가 깨져 여러 겹의 진동을 키웠다. 부스 뒤편 전기 히터가 온기를 참았다 내놓듯 약한 바람을 뿜었다. 히터 앞에 걸어둔 젖은 양말 한 켤레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처럼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내일을 가리키고 누군가가 볼펜으로 작은 점을 여러 번 눌러 찍어둔 자국이 그 주변에 박혀 있었다. 최 씨는 모자를 반쯤 눌러 쓴 채 우산을 더 앞으로 내밀었다. 차창 안쪽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왜곡해 보여줬다. 마치 거울이 짧게 거짓말을 건네는 순간 같았다.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번 짧은 문장. 말은 의무처럼 나왔고 빗방울은 대꾸처럼 우산 끝을 두드렸다. 운전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손바닥에 오래 붙은 흙냄새 같은 체념이 아니라 돌 하나를 옮길 때의 조용한 결심이 있었다. 그는 기어 노브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뗐다. 그 사이 뒷좌석 어딘가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좌석 가죽을 스치는 가느다란 소리가 났다. 미처 보이지 않았던 작은 봉투 하나가 조수석 발판 쪽으로 반걸음 미끄러졌다. 봉투 위 가장자리엔 물방울이 두어 개 매달렸다가 주르륵 떨어졌다. 봉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다시 의자 밑으로 쏙 몸을 숨겼다. 무심하면 놓칠 소리, 그러나 한번 들으면 기억이 따라 붙는 소리. 부스 안 오래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가 눌렸다 올라오는 팽팽한 소리가 귀 뒤에서 울렸다. 주민 검색 창에 김서진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화면 위 파란 테두리가 눈을 시리게 했다. 전화번호 옆에 통화 아이콘을 클릭하자 신호음이 어둠을 파고들었다. 뚜뚜 각 신호음 사이로 형광등이 한 번씩 떨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최 씨가 낮게 중얼렸다. 말은 종이컵 벽을 스치며 흘렀다. 운전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와이퍼가 또 한 번 길게 더 천천히 마치 기억을 지우려는 지우개처럼 유리를 쓸었다. 차문 손잡이 위로 물방울이 모여 작은 렌즈를 만들고 그 렌즈 속에서 경비복의 푸른빛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흔들렸다. 우산살 하나가 바람결에 휘어지며 짧게 비명을 냈다. 임시 주차도 불가합니다. 규정이. 알고 있소. 운전자의 목소리가 짧게 그러나 단단히 떨어졌다. 비로 닦인 돌바닥처럼 거칠 것도 미끄러울 것도 없이 바르게 놓였다. 그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고 풋브레이크에 힘을 풀었다. 차는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리다 멈췄다. 엔진음이 낮게 가라앉으며 주차장 천장에 붙은 배수 파이프를 미세하게 떨리게 했다. 파이프는 그 떨림을 자기 뼈에 새기듯 소리를 길게 전했다. 부스 문틈으로 바람이 또 한 번 스며들었다. 전단지 모서리가 들썩이며 젖은 잉크가 벗겨진 자리에서 붉은 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최 씨는 그 가루를 엄지와 검지로 비비다가 고개를 돌려 다시 운전자를 보았다. 못 박힌 듯 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차량 안쪽 계기판의 주행거리 숫자는 빗물에 반사되어 정확한 자릿수를 숨겼다. 그 옆에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 정기 점검. 꺼멓게 지워진 날짜가 마른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히터는 더 약하게 숨을 쉬었다. 초소 탁자 위 떨어진 단추 하나가 둥글게 굴러다니며 어느 틈새에 들어가 사라졌다. 단추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자기 집이라 여기는 듯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차단기 끝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보닛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최 씨는 우산을 접었다. 바람은 더 세졌다. 빗줄기는 선을 더 굵게 그리며 고급 승강장 벽면을 타고 흘렀다. 멀리 로비를 향한 자동문이 스스로 호흡을 맞추듯 열리고 닫혔다.
투명한 문이 열릴 때마다 실내 조명이 비칠 듯 말 듯 물결을 만들었다. 그 물결 위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잠깐 서 있었다. 길게 여민 코트, 손에 들린 작은 검은 우산, 그리고 멈칫하는 발끝. 실루엣은 곧 사라졌다. 빛이 끊기자 로비의 대리석 바닥만 젖은 혀처럼 번들거렸다. 돌아가시죠. 최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장은 규정집의 문장과 닮아 있었다. 규정은 비에 젖지 않는다. 그래서 더 차갑다. 운전자는 고개를 짧게 숙였다. 창문이 올라갔다. 유리는 다시 그들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웠다. 와이퍼가 한 번 더, 이번에는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 붓질처럼. 그 움직임에 따라 바깥 풍경의 모든 선들이 잠깐씩 수정을 거쳐 더 정확하게, 더 멀게 보였다. 그때 조수석 바닥으로 미끄러졌던 봉투가 다시 한번 가장자리를 드러냈다. 빗물에 젖은 모서리가 고집스럽게 직선을 유지했다. 봉투 위에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 2줄. 생일 축하. 엔진이 낮게 그러나 확실히 속삭였다. 기어가 뒤로 옮겨지고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무너지었다. 차는 차단기 앞에서 반숨 멈췄다가 천천히 방향을 돌려 빗줄기 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단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 자리를 지키며 내려온 그대로 하얀 팔을 뻗고 있었다. 세단의 후미등이 비를 붉게 물들이며 멀어지는 동안 부스 안 벽시계의 초침은 오래 참고 있던 재채기를 하듯 한 칸을 더 크게 짤칵 밀어냈다. 그 소리에 맞춰 어딘가 로비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누군가가 내렸고 누군가가 타지 못했다. 끼어든 공기는 장갑 낀 손처럼 촉감 없이 흘렀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지워질 무렵 로비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의 실루엣이 이번엔 확실한 모양을 갖추어 문턱에 섰다. 짧은 머리, 얇은 입술, 어딘가 급히 내려온 듯한 발걸음. 사람은 비를 피해 우산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주차부스를 향해 두어 걸음 내딛었다가 멈춰 섰다. 그리고 고개를 세단이 떠나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렸다. 주차부스의 형광등이 한 번 더 떨렸다. 라면 냄새는 더 흐려졌고 젖은 첫 냄새가 그 빈자리를 메웠다. 최 씨는 아직 닫지 못한 우산을 허벅지와 어깨 사이에 끼운 채 문턱에 발끝만 걸치고 서 있었다. 바닥 전단지는 물을 더 먹었고 인쇄된 글자들은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다. 쓰다 만 펜 하나가 탁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톡톡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멈춘 순간 어디선가 핸드폰이 울렸다. 로비 쪽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화면이 번쩍이며 이름 하나가 빛났다. 김서진.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러나 빗줄기 사이로 막 지나간 세단의 타이어 자국이 물 위에 얇은 고무 밧줄처럼 떠올랐다가 서서히 흐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즈음 주차부스 안의 형광등이 조용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꺼졌다 켜졌다. 마치 장식장이 숨을 죽였다가 다시 숨을 들이키듯. 이야기는 그 숨 사이의 공백에서 조용히 다음 문장을 준비했다. 아침에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한나절 내내 하늘은 젖은 천처럼 늘어져 있었고 단지 입구의 차단기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다. 바닥의 물웅덩이는 밤새도록 쏟아진 빗물의 흔적을 삼키지 못한 채 작은 거울처럼 회색 하늘을 반사했다. 그 속에서 은색 낡은 세단이 아직 떠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엔진은 멈췄지만 그 안의 공기는 살아있었다. 응축된 숨결이 유리 안쪽을 흐리게 덮으며 마치 차 안에서 또 하나의 날씨가 자라나는 듯 했다. 주차부스 안에 최 씨는 구겨진 담배갑을 손끝으로 굴리며 그 차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작은 중얼거림이 입안에서 증기처럼 맴돌다 사라졌다.
그의 등 뒤에서 형광등이 툭 소리를 내며 잠깐 깜박였다. 불빛은 의심과 불쾌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고 와이퍼만 간헐적으로 유리를 스쳤다. 시간이 멈춘 듯 빗소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화였다. 차의 앞 유리에 걸린 낡은 주차권, 이미 날짜가 지워져 색을 잃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최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김서진 그 이름을 주소록에서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뚜뚜. 그러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부재 중이라니 이런 날엔 꼭 이래.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부스 안으로 몸을 돌렸다. 전화기 옆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다. 하지만 그 향은 어딘가 싸늘하고 쓴맛만 남아 있었다. 창밖의 차를 다시 바라보자 안쪽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운전석의 노인이 천천히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그 시계는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반짝였다. 가죽줄이 달아 있었고 유리 표면엔 미세한 스크래치가 수없이 겹쳐 있었다. 그러나 그 스크래치 사이로 SKIM이라는 작은 각인이 또렷이 보였다. 최 씨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김서진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그럴 리가. 저런 차를 타고 올 리 없지. 그는 다시 부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았다. 몸을 기대자 낡은 철제 의자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마저 거슬렸지만 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은 바깥의 그 침묵이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새 아침 출근길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그 낡은 세단을 피하듯 빗길을 헤집고 나갔다. 하얀 SUV가 지나갈 때마다 빗물이 튀어 세단의 옆면을 덮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부스 안의 라디오에서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10시 김서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그 순간 최 씨의 손이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가 멈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회장? 김서진? 하필 그 이름이었다. 그러나 금세 스스로를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김서진이 한둘이야. 착각하지 마, 최 씨.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비닐 우산을 펼치며 차 쪽으로 다가갔다. 차문 가까이 다가가자 안쪽에서 노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백발 깊게 팬 눈가의 주름 그리고 표정 없는 입술.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시간의 틈을 뚫고 나온 듯 했다. 그의 눈동자는 비를 통과하며 부스의 빛을 반사했다. 흐릿하지만 단단했다. 손님,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시면 안 돼요. 최 씨의 말에 남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짧게 맞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졌다. 차 안에서 새어나온 온기가 잠시 그의 손끝을 스쳤다. 곧 갈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무언가를 오래 참고 견뎌온 사람의 음색이었다. 그때 단지 안쪽 길로 한 여자가 급히 걸어 나왔다. 비를 맞은 머리칼이 어깨에 붙어 있었고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초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혹시 하얀 머리에 코트 입은 분 방금 여기 오셨나요? 최 씨는 순간 얼어붙었다. 예? 아, 네, 김서진 씨 댁 방문하신다고.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분 그냥 손님 아니에요. 김서진 회장님의 아버지세요.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비소리마저 순간적으로 멎은 듯 느껴졌다. 최 씨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철제 우산살이 바닥을 치며 짧게 울렸다. 회장님의 아버지라고요? 여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직접 찾아오신 건 처음이에요. 늘 전화로만 말씀하시던 분인데. 최 씨는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이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 떠나가는 세단의 후미등만이 붉은 실선으로 남아 있었다. 비는 그 실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도로의 무릉덩이는 그 빛을 천천히 삼켰다. 부스 안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공간을 바라봤다. 의자 위에는 젖은 비닐 우산만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여전히 그 시계의 반짝임 S. 킴의 글자가 잔상처럼 떠올랐다. 형광등은 몇 번 더 깜빡이다가 이내 완전히 꺼졌다. 공기마저 정지된 듯한 그 순간 주차부스 벽시계의 초침만이 외롭게 짤칵짤칵.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초침 소리 사이에서 어디선가 짧은 경적이 울렸다. 낡은 세단이 아파트를 완전히 벗어나며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그 소리는 비를 뚫고 멀리 흩어졌지만 최 씨의 귓가에서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쪽 유리문 너머의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공기 속엔 물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의 자국은 유리 위에서 마른 뒤에도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투명한 상처가 되어 새벽의 기억을 붙들고 있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깨끗했다. 그러나 그 위를 밟는 발걸음 하나가 모든 정적을 흔들었다. 김서진의 부인이었다.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아직 접히지 않은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정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그 속도가 불안과 초조의 크기를 대신했다. 밖으로 나가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경비 초소 안에 최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부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잠시 손을 허리에 얹었다. 그 손끝에 묻은 먼지가 묘하게 무거웠다. 저기요, 아까 그분 회색 차 몰고 오신 분 어디 갔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다. 최 씨는 당황한 듯 모자를 벗었다. 아, 그분요, 나가셨어요. 입주민 아니시라서. 뭐라고요? 짧은 물음이 공기를 찔렀다. 방문증 확인 안 되고 김서진 씨 댁이라고만 해서.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그분 우리 아버님이에요. 공기가 얼었다. 초소 안에 형광등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지지직 소리를 냈다. 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허공을 떠돌았다. 아, 아버님? 그분이 직접 오셨다고요? 설마 그 낡은 차를 타고? 네, 회색 세단이요.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다가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택시 타고 오셨는데 오늘은 직접 오신 건가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그때 최 씨의 손이 떨렸다. 제가 모르고 그만. 말끝이 비에 젖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부인은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이 우리 서진 생일이라고 아침에 전화를 하셨었어요. 이따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순간 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짤칵짤칵 짧지만 잔혹하게 시간을 밀어붙였다. 최 씨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다. 바깥 유리창 너머 세단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흙탕물 자국뿐.
그리고 그 위로 천천히 부서지는 빛 한 줄기. 부인은 초소 문턱을 넘어왔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분이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최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김서진 씨 댁에 왔다고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닥에 물방울이 그의 신발에 닿았다가 이내 발끝으로 흘러내렸다.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분은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늘 먼저 말하지 않으셨죠. 그냥 필요한 일만 조용히 하셨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유리창 밖에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금속 프레임이 낮게 떨리며 음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도 죄책감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씨는 말을 잃은 채 초소 구석에 있는 CCTV 모니터를 바라봤다. 녹화 화면에는 불규칙하게 번쩍이는 영상이 남아 있었다. 빗속에서 천천히 차를 돌리던 그 노인의 모습. 그리고 떠나기 전 잠깐 사이드 미러를 통해 초소를 바라보던 순간. 그 눈빛이 화면 속에서도 명확했다. 무언가를 용서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제가 사과를. 그의 말은 허공에 부딪혀 사라졌다.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로비 안의 조명이 한 번 더 깜박였다. 그 순간 유리문 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보다 잔잔했지만 훨씬 깊은 소리였다. 부인은 천천히 돌아섰다. 검은 코트 자락이 빗속으로 스며들며 마치 밤과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사라진 뒤 초소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최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손끝을 바라봤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CCTV의 녹화등이 붉게 전멸했다. 아리씨 단 3글자. 하지만 그 붉은 빛은 죄책감의 심장처럼 끊임없이 뛰었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바닥에 닿자 짧은 원이 퍼졌다. 그 원은 이내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남았다. 그는 부스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비닐 우산이 의자 옆에 쓰러져 있었다.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그것이 바닥을 긁으며 미세한 긁힘 소리를 냈다. 회장님의 아버지였다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말이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동안 로비 안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딩 하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벽에 비친 그의 모습이 잠깐 스쳤다. 젖은 얼굴, 초라한 유니폼,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은 방금 자신이 내쫓은 사람의 눈과 닮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유리창 밖으로 차 한 대의 후미등이 멀리서 깜박였다. 빗속에서도 붉은 빛이 또렷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한 번만 깜박이고 사라졌다.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젖은 도로 위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만이 조용히 길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최 씨는 초소를 떠나지 못했다. 비는 다시 굵어지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박였다. 그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빗속을 천천히 벗어나던 그 낡은 세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 아래에는 시간 표시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1003 AM. 김서진 회장의 생일날 아침. 그 숫자가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이 꺼진 뒤에도 초소 안의 공기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하나의 식의 초침만이 여전히 짤칵짤칵 멈추지 않은 죄처럼 고요를 찢고 있었다. 밤의 아파트 단지는 낮보다 더 잔혹했다. 빛은 줄었지만 시선은 더 많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벽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며 모양을 바꿨다. 누군가는 그 경비가 회장 아버지를 내쫓았다더라고 했고 누군가는 모르고 그랬겠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동정이 아니라 냉소였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눈치 좀 있어야지. 차만 봐도 알잖아.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리고 그 공기는 경비 초소 안의 벽을 천천히 스며들었다. 초소 안 최 씨는 라면 국물이 굳어붙은 냄비 옆에서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형광등이 지지직하며 꺼질 듯 깜빡이고 그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소리가 그를 대신해 웅성거렸다. 무전기에서는 교대 근무자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까 뉴스 봤어? 김서진 회장 아버지 어디서 쓰러지셨대. 그 한 문장이 벽에 꽂혀 있던 못 하나를 툭 밀어 떨어뜨렸다. 못이 바닥을 굴러가며 아주 짧게 그러나 길게 울렸다. 쓰러졌다고? 최 씨의 입에서 거의 숨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응,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라면 국물 속 젓가락이 느리게 미끄러지며 탁자에 부딪혔다. 딸까. 그 단 한 번의 소리가 그날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이었다. 밖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낮보다 더 조용한 비였다. 소리보다 촉감이 앞서는 손등 위에 얹히면 사라지는 그런 비. 그 비가 초소의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불빛을 산란시켰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거칠어진 피부 위에서 반짝였다가 금세 꺼졌다. 내가 몰랐다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유리벽을 넘어가지 못했다. 밖의 공기엔 이미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경비가 일부러 그런 거래. 그런 사람은 자격 없어. 누군가의 휴대폰 조명 아래서 그의 이름이 게시판에 오르내렸다. 부스 안식에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그에게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제복 상의에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 단추를 주워들었다. 단추 구멍 사이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가 그것을 돌려가며 바라봤다. 마치 한 인간의 자존심이 저 조그만 구멍 안으로 빠져나간 듯 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서진 회장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잠시 멎었다. 가족 문제. 그 단어가 내리를 때렸다. 그 가족 문제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었다.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최 경비님 여기 좀 봐요.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입주민 한 명이 서 있었다. 아까 그 사건 기사 났어요. 인터넷에 벌써 올라왔어요. 그 말에 최 씨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받았다. 화면 속에는 회장 부친 입주 단지 앞에서 건강 이상으로 귀가 후 쓰러져 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그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놓쳤고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파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리된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분을 내쫓은 거야. 입주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몰랐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 말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에 최 씨는 짧게 웃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제 벌이겠죠. 입주민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초소 안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비소리가 유리창을 치며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심장은 자신 것이 아닌 듯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뛰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소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문 앞에는 아침에 보았던 그 흔적. 낡은 세단의 타이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빗물에 희미하게 번진 자국은 마치 누군가의 손글씨처럼 구불구불했다. 그는 그 위에 발을 올려보았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그 미세한 홈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유리처럼 반사됐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나갔다. 바람은 금세 그 말을 삼켰다. 초소로 돌아온 그는 벽에 기대 앉았다. 라면 국물은 이미 굳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파리가 한 마리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파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으로 덮었다. 나도 굳어버렸네. 그의 손끝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탁 소리와 함께 그 젓가락이 탁자 아래로 굴러갔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최 경비님 내일 아침 교대 때 관리자 오신답니다. 조사 좀 하신대요. 짧은 안내가 끝나자 잡음만이 남았다. 그 잡음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낮에 누군가 붙여둔 전단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입주민 설명회 단지의 품격을 지키는 우리의 약속. 그 문구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품격이라. 그 말은 씁쓸했지만 어딘가 기도처럼 들렸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동안 초소 안의 공기마저 숨을 죽였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쫓아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창백한 피부, 희미한 미소, 그리고 시계 위에 각인 S. 김. 비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가 달랐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낮고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 빛 속에서 소문은 더 자라났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는 불씨가 되어 이제 막 바람을 만난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초소 창문에 반사되어 깜빡일 때 최 씨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안쪽에서는 여전히 낡은 차의 후미등이 붉게 살아 있었다. 그 빛은 비록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마치 죄책감이 불빛이 되어 그의 가슴을 비추듯이. 새벽 4시 반.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차단기는 한밤중에 심장처럼 느릿하게 들썩였다. 그 위로 빗방울이 흩어져 쌓였다가 조심스레 흘러내렸다. 초소한 최 씨는 잠들지 못한 얼굴로 신문을 뒤적였다. 어제의 신문 그리고 어제의 후회가 함께 쌓여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아직 어제에 멈춰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정오쯤 열릴 회장 부친의 장례식 소식을 반복해서 흘려보냈다.
조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고인은 검소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초소 안공기가 식었다. 검소한 삶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검소라는 단어가 죄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이 그 검소함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고백처럼. 그때였다. 멀리서 자동차의 엔진음이 들려왔다. 밤과 새벽의 경계가 아직 희미한 그 시각, 낯익은 금속음이 공기를 깨고 들어왔다. 그는 순간 몸을 일으켰다. 바람은 멈췄고 초소 유리창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서서히 흔들렸다. 불빛이 번져가며 낡은 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잔물결이 퍼져나갔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갈라졌다. 그 차 바로 그 낡은 세단이었다. 앞유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새 것처럼 밝았다. 하지만 차체의 상처들은 그대로였다. 그 상처들이 오히려 빛에 닿아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차는 차단기 앞에 멈췄다. 이번에는 운전석 문이 먼저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다. 우산을 들지도 않았다. 그의 구두는 젖은 도로에 닿자마자 번들거리는 물기를 튕겨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초소 앞에 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지난번에 오신 분 기억나십니까?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의 눈앞에서 남자의 신발끝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나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끊겼다. 차단기의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그 둘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빗소리가 배경음처럼 멀어지고 단지 안쪽에 가로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빛났다. 최 씨는 입술을 떨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아니요. 김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감정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평온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몰랐죠. 항상 낡은 차를 타셨고 옷은 늘 손수껜매 입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초소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검소함이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오셨더군요. 그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김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모르는 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초소 유리창에 손을 올렸다.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죄주. 그 말은 조용히 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손끝이 유리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물방울이 그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가진 걸 자랑하기보다 남의 수고를 알아봐라. 그게 진짜 부자다. 그는 그 말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난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초소 옆 벽에 붙은 안내문이 휘청이며 떨어졌다. 입주민 협조사항이라는 활자가 젖은 바닥에 엎드렸다. 최 씨는 몸을 돌려 그 종이를 주워 들었다. 종이 위 글자가 번져 있었다. 마치 세상이 그 문장을 지워버리려는 듯 했다.
김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저 차. 그가 손짓으로 세단을 가리켰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운전하시던 차입니다. 가족 누구도 그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차로 오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낡은 세단의 차체 위로 아침 햇살이 살짝 번졌다. 비가 멈추고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물방울들이 차 유리 위에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차가 그분의 마지막 숨이었구나. 김서진은 조용히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검소해서 부자가 되셨고 저는 부자가 되었기에 검소함을 잃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아이러니죠? 그 웃음 속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그의 발자국이 젖은 바닥에 차례로 찍혔다. 그 발자국마다 새벽의 빛이 짧게 반사되었다가 사라졌다. 문을 열고 타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차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당분간 여기서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차에 올라탔다. 엔진이 부드럽게 켜졌다. 낡은 차였지만 소리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다. 기어가 움직이며 차는 천천히 초소 옆을 지나쳤다. 그때 최 씨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비틀린 자세였지만 손끝만큼은 곧았다. 김서진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대화였다. 차는 멀어졌다. 그 후미등의 붉은 빛이 어둠 속을 천천히 사라질 때 초소 안의 시계가 짤칵 소리를 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다. 비로소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탁자 위에는 아침 신문 한 장이 펴져 있었다. 일면 구석 작게 실린 부고란의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상호 회장 세계적 기업 SK홀딩스 창립자 향년 89세. 그의 시선이 그 문장을 따라 천천히 멈췄다. 김상호. 그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쫓아낸 것은 한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품격이었다는 것을. 창밖의 햇살이 초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어깨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벽에 걸린 제복 단추를 흔들었다. 딸까. 그 소리가 그날의 마지막 문장처럼 공간을 채웠다. 그날 이후 그 낡은 차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혼이 아직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듯 아파트의 모든 아침과 저녁을 묵묵히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의 먼지를 받아냈다. 그리고 최 씨는 매일 그 차를 향해 같은 인사를 올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그의 유일한 기도였다. 밤은 깊었고 비는 이미 그칠 대로 그쳐 있었다. 그러나 아스팔트 위에는 아직도 하루의 눈물이 남아 있었다. 그 위로 가로등의 빛이 길게 미끄러져 물결처럼 흔들렸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단지의 초소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 경비원 최 씨는 혼자였다. 그는 오래된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의 색은 이미 낡은 사진처럼 바랬다. 초록빛이 도는 잔상, 불규칙하게 깜박이는 노이즈. 그러나 그 화면에 담긴 장면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의 기록. 그가 쫓아낸 낡은 은색 세단의 영상이었다. 모니터 속 빛 속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세단.
그 안에는 늙은 남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손은 가늘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창문을 닫기 전 한번 초소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최 씨는 숨이 막혔다. 그 눈빛이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초소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메아리조차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영상을 멈췄다. 화면에는 노인이 사이드 미러를 살짝 조정하는 장면이 멈춰 있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다. S. 김. 그 각인이 마치 CCTV 화면 속에서도 살아있는 듯 했다. 그 순간 최 씨의 눈앞에 번개처럼 스친다. 그 시계를 봤던 기억. 비 속에서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던 그 단단한 손목. 그의 가슴이 조용히 쿵 하고 울렸다. 그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노인이 기어를 넣는다. 그의 눈길이 조수석 쪽으로 향한다. 거기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꽃다발 하나. 하얀 국화와 분홍빛 카네이션 몇 송이. CCTV의 흑백 화면 속에서도 그 색감이 느껴질 만큼 선명했다. 최 씨는 잠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꽃다발 위에 작은 카드가 있었다. 카메라 화질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노이즈가 번지며 글자가 일그러졌다. 그러나 한 줄만은 읽혔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순간 초소 안의 시간이 멈췄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폐 속에 박혀버렸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디오의 잡음이 꺼졌다. 모든 게 정지된 듯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다. 그의 숨소리. 그 숨이 깨진 유리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그날 그게 생일이었단 말이지. 그는 말끝을 잃었다. 그가 쫓아낸 건 방문객이 아니라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아버지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노인이 차문을 닫는다. 그 순간 빗방울이 후드에 떨어진다. CCTV는 그 장면을 끝까지 담고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그 빗방울을 닦아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초소 앞에서 아주 짧게 멈췄다. 그때 카메라가 줌으로 포착한 한 장면. 노인이 다시 초소 쪽을 바라봤다. 빛이 닿아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건 분명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다. 최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그 숨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과 이마 사이의 공간이 뜨거웠다. 그 열기가 죄책감의 체온이었다. CCTV의 시간이 흘러가며 화면 속 세단은 점점 작아졌다. 노이즈가 그 차를 덮고 빗방울이 화면을 뒤덮었다. 그리고 결국 차는 사라졌다. 대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붉은 글씨가 번쩍였다. 러코딩 엔더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초소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단지 안은 고요했고 멀리서 새가 한 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CCTV의 끝 신호음처럼 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멎었지만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분은 나를 탓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 말에는 자신이 없었다. 대신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한 방울이 떨어져 젖은 아스팔트 위로 스며들었다.
그 자리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다. 초소 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는 CCTV 화면을 꺼버리지 못했다. 그는 반복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노인은 계속 떠났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가 떠날 때마다 초소 안의 공기는 한 번씩 무너졌다. 새벽 5시. 형광등이 희미해지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다. 최 씨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묻었다. 책상 위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언제 가져다 둔 건지 몰랐다. 누군가 혹은 회장의 비서가 두고 간 것이리라. 그는 그 꽃을 손에 들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아직 살아있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회장님, 그분은 당신보다 더 부자셨습니다. 그 순간 초소 천장의 전등이 꺼졌다. 아침에 햇살이 유리창으로 들어왔다. 빛이 CCTV 모니터를 비추자 꺼진 화면 위로 마지막 잔상이 희미하게 남았다. 노인이 떠나기 직전의 한 장면. 그는 창밖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괜찮다. 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말이 초소 안에 남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최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울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벽의 CCTV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세상의 끝에 남아있는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햇살이 유리창을 건드렸다. 밤새 내리던 비는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고 공기엔 흙과 금속이 섞인 냄새가 맴돌았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은 잎을 떨며 조용히 숨을 돌렸다. 그러나 초소 안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눅눅했다. 커피포트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바닥에 닿았다. 최 씨는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눈 밑은 검게 패여 있었고 제복은 구겨진 채 말라붙은 얼룩을 품고 있었다. 목줄처럼 느껴지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그는 다시 풀었다. 오늘은 그냥 가자. 스스로에게 말한 그 목소리가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듯 건조했다. 탁자 위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꽃잎 사이에 묻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책상 위를 굴렀다. 그 방울이 탁자 모서리에 닿자 짧은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이 다시 한번 뛰는 소리 같았다. 그는 단지를 나섰다. 회색 하늘 아래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며 물방울을 튀겼다. 그 물이 그의 신발에 닿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 손으로 국화를 단단히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장례식장은 도심 가장자리에 있었다. 유리 외벽 너머로 흰 조화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오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바닥이 젖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손에 든 국화의 물기가 스며든 탓이었다. 조문객이십니까? 리셉션에 서 있던 직원이 물었다. 네, 김상호 회장님 빈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절차적인 냉기만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는 회색 조명이 깔려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미세한 발소리까지 반사했다. 그는 몇 걸음마다 멈춰 섰다. 심장이 낯선 리듬으로 뛰었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빈소 앞에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그 리본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발끝이 굳었다. 손에 들린 국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직원이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피어올랐다. 조용한 기도 소리 그리고 검은 옷들의 파도. 그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다. 걸음마다 바닥이 울렸다. 눈을 들어 영정 사진을 보자 그 얼굴이 그대로였다. 그날 초소 앞에서 그가 본 그 표정. 침묵 속에서도 따뜻하던 그 눈. 그는 무릎을 꿇었다. 국화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짧은 속삭임이 향 냄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초소 경비님이시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들자 김서진이 서 있었다. 검은 양복, 피곤한 눈, 그러나 표정만은 담담했다. 와주셨군요. 그는 짧게 인사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서진은 한 발짝 다가왔다.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의 말투엔 단호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가 나를 몰라본다면 그건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이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차가 낡았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제 눈이 더 낡았네요. 김서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건 저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빈소 안의 향 연기가 잠시 흔들렸다. 두 사람의 사이에 그 연기가 흘러들었다.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온기처럼. 저 차.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김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남은 곳이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차는 아버지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죠.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국화 위에 머물렀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흰 바닥 위로 미끄러졌다. 그는 조용히 그 꽃잎을 주워 가슴에 넣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맹세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 앞에 섰다. 잠시 후 김서진이 손을 모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당신의 검소함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향이 더 짙어졌다. 그 향 냄새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마치 노인의 미소가 공기 속에 녹아 있는 것처럼. 빈소 밖으로 나오는 길, 최 씨는 뒤를 돌아 한 번 더 인사했다.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은 더 이상 후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겁지만 단단한 존경이 있었다.
그가 장례식장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부시게 흩어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국화를 꼭 쥔 손을 천천히 펼쳤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그중 하나가 그의 어깨에 붙었다. 그는 그것을 떼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부자의 얼굴을 봤네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며 경적을 짧게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인사 같았다. 그날 저녁 초소로 돌아온 그는 다시 CCTV를 켰다. 화면에는 여전히 노인의 마지막 장면이 있었다. 그는 화면을 향해 짧게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가 한번 깜박였다. 그리고 화면 속 조명 위로 아주 짧게 마치 미소처럼 빛이 번졌다. 밤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축축한 공기를 타고 내려앉아 바닥에 무릉덩이마다 하나씩 작은 달을 심어 놓았다. 바람은 무겁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붙잡혀 흘러가지 못했다. 그 정지된 공기 속에서 경비 초소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최 씨가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낡은 세단이 있었다. 며칠 전 회장이 남기고 간 그 차.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엔진은 멈췄지만 바퀴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새벽비가 살짝 닦아주고 아침 햇살이 말려주었다. 차체에 긁힌 자국마다 빛이 스며들어 마치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보였다. 최 씨는 초소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려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지 못했다. 손끝이 망설였다. 그는 라이터 대신 손바닥으로 자신의 심장을 2번 두드렸다.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겠지. 그 말이 바람에 흘러 사라졌다. 초소 안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김서진 회장은 부친의 유지를 이어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는 평범한 톤으로 읽혔지만 최 씨의 귓가에서는 마치 사과처럼 들렸다. 재단 이름은 상호복지재단이며 검소와 나눔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검소와 나눔.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천천히 그 차로 다가갔다. 손바닥으로 보닛을 쓰다듬었다. 차가 식은 지 오래였지만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조용히 숨 쉬는 듯 했다. 그날 그냥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서 오십시오 한마디면 됐는데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알았다. 초소 옆 벽에는 며칠 전 관리자들이 붙이고 간 공문이 있었다. 입주민 서비스 품질 강화 회의 참석 통보. 그 문구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객 응대 시 외모, 복장,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 안내 실시.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짧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이게 세상이군. 그는 펜을 꺼내 공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진심은 고닿다. 그 순간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왔다. 아침 신문 한 장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발로 눌러 멈췄다. 신문의 맨 하단 작은 기사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김상호 회장 유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는 신문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활자들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눈이 젖은 것도 마음이 흔들린 것도 같았다. 초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라디오를 껐다. 정적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짤칵짤칵. 시간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맞춰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차단기 앞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무언가 초소 유리창에 부딪힌 듯한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밖에는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꽃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줄기에는 작은 메모지가 묶여 있었다. 감사했습니다. 그 메모의 필체는 김서진의 것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것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감사하다니 내가 오히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을 초소 안에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다. 의자 등받이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마저 따뜻했다. 그는 다시 CCTV를 켰다. 그 화면엔 여전히 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비 속을 천천히 떠나는 그 장면. 그러나 이번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미소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느리게 화면을 따라갔다. 이제야 봅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광등 불빛이 한번 깜박였다.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가 걸어왔다. 관리소 소장이었다. 최 씨 내일부터는 다른 단지로 이동하신답니다. 네? 위에서 결정됐어요. 당신 고생 많았다고. 소장의 말은 무심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소장이 떠나자 초소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회장의 아버지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소, 빗물 그리고 아들 생일 축하한다는 봉투.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겹쳐졌다. 편견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네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초소 밖으로 나갔다. 차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니, 비가 아니라 이슬이었다. 그것이 차 표면에 닿자 부드럽게 번졌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 낡은 차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는 천천히 초소로 돌아왔다. 라디오를 다시 켰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비에 젖은 공기를 닦아내듯 맑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이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다. 국화꽃이 초소 창가에서 흔들렸다. 그 옆에서 CCTV 화면이 또 한 번 깜박였다. 화면 속에는 잠시 노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초소 안에는 오래된 향기 같은 온기가 남았다. 그리고 그때 벽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다음 칸을 밀었다. 짤칵.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괜찮다. 이제는 안다. 그날 오후 초소 앞의 공기가 이상하게 고요했다. 바람도 사람의 발소리도 심지어 새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빛은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사물 위에 얇은 유리막처럼 얹혀 있었다. 최 씨는 오래된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상호라는 이름이 검은 펜으로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고 왼쪽 끝은 빗물에 젖은 듯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게 나한테 온 거라고요? 앞에 서 있는 이는 회장의 비서였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인이 직접 남기신 겁니다. 그 말이 공기를 찔렀다. 최 씨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났다. 저한테 왜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말했다. 이유는 편지 안에 있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다. 구두 굽소리가 초소 앞 바닥을 단단히 두드리며 멀어져 갔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최 씨는 움직이지 못했다. 봉투의 밀봉 부분은 오래된 방식이었다. 풀 자국이 삐져나와 있었고 모서리에는 낡은 왁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 들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기회겠죠.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숨을 쉬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초소 안을 천천히 채웠다.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다. 나를 쫓아낸 그 사람에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손끝의 떨림이 커졌다. 그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다. 그날 당신이 내게 문을 막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소. 젊은 날에 나 또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의 나는 남의 낡은 옷과 차를 보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했소. 그 잘못이 평생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았지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마치 시간을 아껴 쓰듯 힘이 느껴졌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계속 읽었다. 그대가 나를 막았을 때 나는 오히려 오래된 나를 본 듯했소.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았소.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지. 종이가 손끝에서 살짝 구겨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글자가 흐릿해져 있었다. 눈물이 잉크 위에 닿아 번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떠나오. 세상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중 가장 값진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소. 그 눈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소. 그러니 그대는 나처럼 늦지 않길 바라오. 사람의 옷보다 그 마음의 주름을 보시오. 편지의 끝부분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이 차를 그대에게 남기오. 그는 숨을 멈췄다. 봉투 안에서 열쇠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낡은 차의 키였다. 쇠붙이 끝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고리에는 S, K 라고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에 닿은 금속의 냉기가 전해졌다. 그 차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알았다. 그건 한 사람의 신념, 평생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용서의 상징이었다. 초소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차 쪽으로 향했다. 차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힌지즈가 부드럽게 울렸다. 차 안에는 햇살이 스며들어 먼지를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운전석에 앉아 오래된 가죽 시트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 감촉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떠난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듯 했다. 그는 키를 점화구에 꽂았다. 엔진은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마치 잠들어 있던 심장이 깨어나듯 낮게 울렸다. 부르릉. 그 소리에 그의 눈이 젖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소리가 이렇게 따뜻했군요. 그는 두 손으로 핸들을 감쌌다. 손끝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제가 그날 문을 닫았던 이유를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게 무지였다는 걸 벌써 알고 계셨죠. 그는 웃었다. 눈물과 함께 아주 오래된 미소가 흘러나왔다. 차 안에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잡음이 섞였지만 어디선가 짧은 음악 한 소절이 흘러나왔다. 낯익은 멜로디였다. 예전에 초소에서 틀어놓았던 라디오 채널이었다. 김광석의 노래였지. 그는 중얼거렸다. 음악은 잠시 흐르다 잡음에 섞여 사라졌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수석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엔 이미 오래된 흰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누렇게 변한 봉투. 그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이 차를 갖게 될 사람에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회장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김서진, 그리고 그들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초소 경비원의 옛 사진. 그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자신은 젊고 수줍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이제야 문을 엽니다. 그때 닫았던 그 문을. 차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엔진이 남긴 잔울림이 있었다. 그 잔울림은 마치 말 없는 대화처럼 괜찮다는 한마디로 들렸다. 그날 밤 초소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봉투 위에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그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잠든 세상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침의 공기가 유리잔처럼 맑았다. 비는 멎었고 새들은 조심스레 울기 시작했다. 주차장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이 낡은 은색 세단의 차체를 천천히 감쌌다. 몇 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차, 이제는 단지가 아닌 하나의 기억처럼 거기 서 있었다. 경비 초소의 문이 열렸다. 최 씨가 나왔다. 그의 유니폼은 여전히 낡았지만 다림질 자국이 곱게 잡혀 있었다. 모자챙 아래로 새로 생긴 흰머리 한 올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는 손에 들린 열쇠를 한참 바라봤다. 쇠붙이 위로 햇살이 부딪혀 번뜩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낡은 차로 다가갔다. 손끝으로 문을 쓸며 말했다. 오늘까지만 내가 태워드릴게요. 그는 운전석 문을 열었다. 시트에 앉아 차 안의 공기가 변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먼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은 생전 회장의 아버지가 늘 뿌리던 라벤더 오일의 잔향이었다. 한순간 시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회장님 떠나신 지 벌써 열흘이네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낡은 차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살아났다. 그는 창문을 반쯤 내렸다. 새벽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 속에는 흙냄새와 철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의 냄새랑 똑같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차는 천천히 단지 안을 돌았다.
모든 게 조용했다. 어린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며 인사했고 가로등은 낯빛 속에서도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는 마치 이 단지가 처음 세워지던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초소 앞을 다시 지나칠 때 동료 경비가 문을 열고 나왔다. 최 선배, 진짜 그 차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 마지막 인사하러 가는 길이야. 그거 그냥 두고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더 태워드려야지. 오늘까진 아직 그분의 자리니까. 짧은 대화 뒤 차는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다. 정문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그의 모자챙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이 그의 눈을 잠시 가렸다. 눈앞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핸들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단지 바깥 도로를 따라 몇 분을 달렸을까.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도로 양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그림자가 차 위를 스쳤다.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는 그 빛의 박동 속에서 회장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진짜 부자는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란다. 그는 짧게 웃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차는 언덕길을 올라 작은 언덕 위의 공원에 멈췄다. 그곳은 단지에서 바라보면 멀리 보이던 공동묘원이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여전히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제 보내드려야죠.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잔디를 따라 흘렀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가 묘 앞에 섰다. 비석에는 김상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부는 남을 낮추지 않는 마음에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 그날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꽃을 내려놓았다. 꽃잎이 비석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잔잔히 노래했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았다. 그는 그 새를 따라 눈길을 올렸다. 하늘 한가운데 햇살이 퍼지며 금빛 띠가 만들어졌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차의 유리창에 반사되던 그 빛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로 부자가 되셨네요.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초소로 돌아온 그는 낡은 세단을 주차했다. 자리에서 내려 문을 닫는 순간 유리창 안쪽에서 빛이 한번 깜박였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쉬세요, 회장님. 그는 초소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 편지의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낡은 차의 보닛을 물들였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덮듯 따뜻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 속에도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초소의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짤칵. 그 소리와 동시에 멀리서 자동차 한 대의 시동 소리가 들렸다. 마치 회장의 차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듯한 착각. 그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 말과 함께 초소 안의 시계가 짤칵. 다음 시간을 미뤘다. 세상은 다시 평범한 하루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시간이 그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포트를 켰다. 물이 끓으며 잔잔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초소 안을 돌다 낡은 차 유리창에 닿았다. 그 순간 창문에 하얗게 맺힌 김 위로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흔적이 나타났다. 고맙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창밖의 낡은 세단이 석양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차의 반사광이 아니었다. 그건 진짜 부자의 자리, 마음의 빛이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다시 본다. 낡은 차 vs 부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불빛 아래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든다는 걸 함께 증명해 봅시다.